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 음악원 출신, 유럽 무대에서 인정받은 엘리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단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 중 약혼자도, 커리어도, 유럽 무대도 전부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서울 연남동의 작은 골목에서 들려온 한 남자의 바이올린. 기교도 배경도 없던 남자였지만 그의 음악엔 완벽한 음표보다 더 진실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중심에서 살아온 그녀가 왜 거리의 음악에 인생을 걸게 됐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음악은 감정의 언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마틸드 르클레르, 파리 음악원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유럽 전역의 무대를 섭렵한 연주자죠. 제 인생은 언제나 완벽한 음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훈련, 그리고 정확한 연주가 제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K클래식 협력심사단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국적인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탁 트인 공항 로비, 정갈한 한국어 안내방송, 그리고 예의 바른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니 빽빽한 아파트 숲과 한강이 펼쳐졌어요. 이곳에서 저는 일주일간 K클래식 오디션 심사를 맡게 됐습니다. 사실 이 여행은 제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돌아가면 유럽 대형 음반사와 차기 앨범 계약이 기다리고 있었고, 약혼자 앙드레와의 결혼 준비도 바쁘게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자 이번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공식 일정은 내일부터였습니다. 이왕 온 김에 서울 구경이나 해볼까? 호텔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이었지만 한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호텔 직원이 추천한 명동으로 향했죠. 지하철역 한쪽에 있는 문화 안내판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가오는 클래식 공연 정보가 가득했어요. 놀랍게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연 팸플릿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한국은 클래식 음악에 있어서는 여전히 배움의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클래식의 역사와 깊이에 비하면 K클래식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하철에서 본 광경은 제 선입견을 조금 흔들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안내판 앞에 서 있던 저에게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외국 손님이신가 보네요. 이번 주 공연 중에 라벨곡이 있어요. 프랑스 분이시라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노인은 친절하게 말을 건네더니 공연 일정표를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제 국적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했어요. 아마 제 옷차림이나 분위기에서 느껴졌나 봅니다. 저는 감사히 팸플릿을 받아들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K클래식은 사람을 울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곁에 있었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요.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적 교류가 파리의 엘리트적인 클래식 문화와는 달랐습니다. 명동의 거리는 활기찼어요. 쇼핑몰과 노점상, 그리고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골목골목을 걸었어요. 맛있는 떡볶이 냄새에 이끌려 한 노점 앞에 섰습니다. 손짓으로 주문하자 상인은 웃으며 작은 종이 그릇에 빨간 떡볶이를 담아주었어요. 처음 맛보는 매콤한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었어요. 한국 전통 찻집에 들어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거리 악사가 보였어요.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한국 전통곡을 연주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거리 악사들과는 무엇이 다른 걸까? 어쩌면 그 진정성일까요? 내일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지.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은 어떨까? 그들도 나처럼 완벽함만을 추구할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첫 심사를 마치고 저는 호텔 직원이 추천한 연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라는 그녀의 말이 궁금증을 자극했거든요. 연남동은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동네였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소품숍, 작은 음식점들이 골목마다 들어서 있었어요. 파리의 몽마르트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생동감 있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죠. 연남동 골목을 걷다 보니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들, 작은 화분들이 놓인 골목길, 그리고 활기찬 대화 소리가 어우러진 이곳은 제가 알던 서울의 이미지와 사뭇 달랐어요. 복잡한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이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였습니다.
골목을 한참 걷던 중 저는 문득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악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를 따라 좁은 골목을 돌아 작은 광장에 도착했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제 기준에서 다소 부족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연주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노랫말이 한국어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감성이 전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엇에 울컥하는지도 모른 채 눈물이 나왔어요. 오랜 시간 바이올린을 연주해왔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의 음악에 감정이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파리음악원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고 가르쳤거든요. 완벽한 기교만이 청중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요. 노래가 끝나고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 박수를 치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하율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울예대 출신 독립 뮤지션이라고 했죠. 대학에서는 작곡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며 버스킹을 한다고 했어요. 그의 꾸밈 없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어떤 마스터 클래스보다 깊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율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그때 저는 이어폰을 꺼내려다 문득 멈췄습니다. 늘 클래식 음악으로 채워두던 귀를 비우고 그의 연주를 온전히 듣고 싶었어요. 서울의 소음, 그리고 하율의 음악이 제 귀에 직접 닿기를 원했죠. 하율의 다음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눈이 오면이라는 노래였어요. 바이올린 인트로가 시작되고 하율의 목소리가 다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의 바이올린은 클래식 기법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만의 색채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특별한 감성이었어요. 마치 서울의 골목길처럼 아기자기하고 때론 구불구불했지만 그만의 매력이 있었죠. 노래가 끝나고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하율은 내일 홍대 소극장에서 있을 그의 프로젝트 공연에 저를 초대했어요. 망설임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하율의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악보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떨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파리의 완벽한 음악과는 다른 어떤 진실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내가 추구해온 음악은 무엇이었을까? 완벽한 테크닉, 정확한 음정, 그것들은 진정한 음악의 본질일까? 다음 날 공식 심사 일정을 마치자마자 저는 서둘러 하율이 알려준 홍대 소극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소극장은 겨우 50석 정도의 좌석이 있었어요. 입구에서 티켓을 구매하고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가 거의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관객들은 대부분 하율 또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마치 친구의 집에 모인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죠. 파리의 클래식 공연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선 관객들은 엄숙하게 프로그램 노트를 읽거나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조명이 어두워지고 하율과 4명의 뮤지션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율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수줍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감성파동 프로젝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율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술이 아닌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는 항상 완벽한 기술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여기 서울의 작은 소극장에서는 감정을 우선시하는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연은 놀라웠어요. 하율과 친구들은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며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전통적인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 그리고 현대적인 팝이 융합된 듯한 사운드였어요. 특히 하율의 바이올린은 때로는 서정적이다가도 갑자기 격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연주에는 규칙이 없었어요. 그저 감정의 흐름을 따랐을 뿐이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음악의 일부가 된 것처럼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때로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아직도 무대와 객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으니까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하나둘 무대로 올라와 연주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하율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땠나요? 환상적이었어요. 파리에서도 이런 열정은 드물어요. 하율은 자신의 팀원들을 저에게 소개했어요. 작곡가, 프로그래머, 건반 연주자, 그리고 사운드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율의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울은 항상 이래요. 우리는 음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주자와 청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소극장을 나와 하율과 함께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이었죠. 마틸드, 당신은 파리에서 어떤 음악을 연주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주로 고전 레퍼토리를 연주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가끔 현대 작곡가의 곡도 연주하지만 대부분 수백 년 전에 작곡된 곡들이었죠. 그 곡들을 연주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질문이 예상치 못했습니다. 느낌이라니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악보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율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음악은 결국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잖아요. 작곡가의 감정, 연주자의 감정, 그리고 청중의 감정이 만나는 지점이죠. 악보는 그저 이정표일 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랜만에 악보 없이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연주했어요. 틀린 음도 많았고 불안정한 리듬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을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경치가 펼쳐졌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불빛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마치 거대한 악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악보에는 정해진 음표가 없었어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느끼는 대로 연주되는 자유로운 음악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음악 잡지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제 경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고 저는 성실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르클레르 씨의 가장 인상 깊은 연주 경험은 무엇인가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평소라면 카네기홀 데뷔 공연이나 베를린 필하모닉과의 협연을 언급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사실 어제 만난 한국 뮤지션 정하율의 버스킹이었어요. 기술적으론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기자의 눈이 커졌어요. 정하율요? 감성파동 프로젝트의 리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의 음악은 무언가 특별했어요.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온 전화였어요. 약혼자 앙드레였습니다. 마틸드, 방금 내 인터뷰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거야?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가 길거리 뮤지션을 칭찬한다고. 그것도 국제음악 잡지에서. 앙드레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 에이전시의 대표로 제 커리어를 함께 관리해왔어요. 그리고 약혼자였죠. 단지 진심을 말했을 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마틸드, 생각해봐. 예정된 파리 앨범이 취소될 수도 있어. 레이블에서 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고귀한 클래식 아티스트가 아니라 길거리 음악에 감동한 평범한 사람으로.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늘 특별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바이올린을 통해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했죠.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생각해볼게.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예술이전당에서 열리는 한국 클래식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특별 게스트로 바이올린 솔로를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연 직전 분장실에서 바이올린을 조율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무대에 올라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어요. 수천 번도 더 연주해본 곡이었죠. 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서울에서의 지난 며칠 하율의 음악 그리고 앙드레와의 통화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어요. 완벽했던 마틸드의 첫 실수였습니다. 음을 놓치고 말았어요. 순간 관객석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수를 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연주를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하율에게 연락했어요. 지금 시간 있나요?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밤하늘 아래 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실수에 대해 말했고 하율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서울엔 틀려도 되는 공간이 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정말요? 파리에선 하나의 실수가 모든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율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함께 연주해 볼래요? 그냥 느낌대로요. 그는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바이올린을 꺼내 그의 연주에 맞춰 즉흥 연주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음악이 한강의 밤 공기에 흘러갔어요. 연주를 마치고 나서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한 여성이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음이 살짝 틀렸을 때 더 아름다웠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울고 있었잖아요. 놀랍게도 제가 실수한 부분을 그녀는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율과 저는 밤늦게까지 한강변을 걸으며 음악과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신의 음악 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클래식을 전공했지만 틀에 갇힌 느낌이 들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섰다고 했어요. 우리가 악보에 얽매이는 순간 음악은 생명력을 잃어요. 진정한 음악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야 해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정체성에 갇혀 있었어요. 악보에 충실한 연주자, 완벽한 테크닉을 가진 음악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일 뿐이었을까요? 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완벽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것? 아니면 진심으로 음악을 즐기는 것? 파리로 돌아가면 다시 그 틀 안에 갇히겠지만 서울에서 느낀 이 자유로움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앙드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속 레이블 대표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제 인터뷰가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했고 즉시 정정 인터뷰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틸드, 당신은 클래식 음악의 순수성을 지켜야 해. 그런 대중적인 음악과 거리를 둬야 해. 그 말에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들이 만들어준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요. 순수한 클래식 연주자, 고귀한 아티스트. 하지만 그건 진짜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메일함에는 소속사로부터 온 공지가 있었습니다. 파리로 귀국하는 일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주일 뒤 오후 3시 비행기였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이제 서울에서의 시간이 정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이 도시의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지하철, 골목마다 가득한 음식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항상 들려오는 음악 소리까지. 특히 하율과의 시간들이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어 하율에게 전화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뒤에 파리로 돌아가게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서울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지만 밝게 말하려 노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경복궁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구경하는 체험을 하기로 했죠. 경복궁 입구에서 하율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남색 저고리에 검은 바지, 그리고 갖가지 써서 마치 조선시대의 선비 같았습니다. 저도 한복 대여점에서 분홍빛 저고리와 연두색 치마를 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어색했지만 신기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천천히 걸어야 해요. 옛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느껴보는 거죠. 고궁 안을 천천히 거닐며 하율은 조선 왕조의 역사와 건축물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서양 궁전과는 다른 한국 궁궐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화려함보다는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소박함 속에 담긴 품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양 건축이 하늘을 향해 치솟는다면 한국 건축은 땅에 낮게 깔리면서도 자연과 어우러져요. 경복궁의 경회로 주변을 거닐며 연못에 비친 전각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물에 비친 모습이 마치 꿈속의 세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풍경을 감상했어요. 하율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궁궐 구경을 마친 후 하율은 저를 인사동의 전통 찻집으로 안내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한옥 찻집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차 향기가 은은했어요. 우리는 전통 방식으로 차를 마시는 다도를 체험했습니다.
닭이 세트를 앞에 두고 주인이 차를 끓이는 모습이 마치 의식 같았어요. 그녀는 정성스럽게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찻잎을 우려내고 작은 찻잔에 따랐습니다. 모든 동작이 조화롭고 우아했어요. 차를 따르는 손끝에서 위로를 배웠어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저는 파리의 카페를 떠올렸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빠르게 마시는 에스프레소, 그리고 항상 어디론가 서두르는 분위기. 그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일정과 약속에서 벗어난 듯한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파리로 돌아가 약혼자와의 결혼 준비를 해야 했고 새 앨범 녹음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율은 서울에서 자신의 음악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요. 이상하게도 파리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향이 아닌 낯선 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하율은 저를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길을 걸으며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골목마다 특색 있는 공방과 카페, 작은 박물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도자기 공방에 들어가 도예 체험도 했어요. 차분히 흙을 만지며 작은 그릇을 빚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과정이 묘하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하율은 제게 깜짝 소식을 전했어요. 마틸드를 위한 노래를 작곡했어요. 마틸드의 시간이라는 곡이에요. 그는 핸드폰으로 데모 녹음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 연주와 목소리가 어우러진 곡이었어요. 노랫말은 한국어였지만 그 감성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특히 후렴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부분에서 눈물이 났어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율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곧 떠나야 했습니다. 파리에는 약혼자 앙드레가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어요, 하율 씨. 저는 돌아가야 해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하율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의 너그러움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제가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떠나기 이틀 전 하율은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복 소재로 만든 작은 천 가방이었습니다. 전통 조각보 무늬가 아름답게 패치워크된 가방이었어요. 이건 한국 사람의 포장 방식이에요. 소중한 걸 담는 보자기죠. 마틸드가 한국에서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이별이 코앞이라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하율은 가방 안에 작은 편지도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 열어보라고 했어요. 출국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서울도 제 떠남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짐을 싸면서 하율이 준 천가방은 손가방에 소중히 넣었어요. 편지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비행기에서 읽기로 했으니까요. 에이전시에서 보낸 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율에게는 따로 인사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제 궁궐에서의 작별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슬픈 공항 이별보다는 아름다운 가을 정원에서의 마지막 기억을 간직하고 싶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단순히 업무로 방문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 내리는 거리, 우산을 쓴 사람들, 형형색색의 간판들, 모든 것이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저는 출국장 라운지로 향했어요. 비행기 출발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활주로 너머로 비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라운지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약혼자 앙드레와 결혼 준비, 새 앨범 녹음, 유럽 투어. 그 모든 계획된 일정들이 지금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문득 라운지 TV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뉴스가 끝나고 문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어요. 유튜브 핫클립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하율이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율이 저를 위해 작곡했다던 마틸드의 시간이었습니다. 완성된 노래였어요.
하율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한국어 가사였지만 영상 아래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자막이 실시간으로 달려 있었어요. 서울의 골목에서 울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음표 대신 진실된 떨림을 선택한 그녀를 위한 노래예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영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율의 음악이 공항 라운지 전체를 채웠어요. 노래 속에는 우리의 만남, 한강에서의 즉흥 연주, 그리고 이별의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물었어요. 이 노래가 갑자기 인기를 끈 이유가 뭘까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저녁 홍대 버스킹 영상이에요. 누군가 찍어서 올렸는데 하룻밤 사이에 100만 뷰를 넘겼대요. 지금 실시간 트렌딩 1위예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율은 어제 저녁 우리의 이별 직후에 이 노래를 공개적으로 불렀던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자주 갔던 연남동 거리에서요. 마치 제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것처럼 말이죠. 영상 속 하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주와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어요. 가사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우리의 떨림은 남아있을 거야. 완벽한 음표보다 더 진실한 그 떨림.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제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정말 파리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약혼자 앙드레와의 결혼, 새 앨범 계약. 그것들이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일까? 마침 하율이 준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비행기에서 읽기로 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열었습니다. 마틸드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는 이미 하늘 위에 있겠죠. 서울과 파리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간에서요. 그곳에서 잠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음악이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연주도 아름다웠고 실수했을 때의 연주도 아름다웠어요. 어쩌면 더 아름다웠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악보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변주가 찾아오고 갑작스러운 전조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음악을 더 풍요롭게 만들죠.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진정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길 바랍니다. 완벽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닌 마틸드 르클레르로서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정하율 드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항 라운지 한가운데서 저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때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파리행 비행기가 곧 출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탑승구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하율의 노래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K-감성 음악이 저를 사로잡았죠. 프랑스 엘리트 음악인인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비행기를 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짐 좀 내려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승무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르클레르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비행기는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승무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사를 불렀고 저는 짧은 설명 끝에 탑승구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 짐은 나중에 찾기로 하고 가방 하나만 들고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손에는 하율이 준 천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연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연남동에 도착했지만 하율의 정확한 주소를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광장에는 하율이 없었습니다. 대신 몇몇 젊은이들이 모여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하율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하율 형은 지금 홍대 소리골 카페에서 소규모 공연 중이에요. 노래가 갑자기 히트치는 바람에 팬들이 모여서요. 청년들의 안내를 받아 저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소리골 카페는 작은 지하 공간이었어요. 입구에 도착하자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율의 목소리였어요. 다시 마틸드의 시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두 하율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섰어요. 하율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율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들어주실 줄 몰랐어요. 이 노래는 특별한 분을 위해 만든 거예요.
지금쯤 파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 계실 텐데 그때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하율 씨.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틸드,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율 앞에 서자 그는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저의 손을 잡았어요. 왜 돌아온 거예요? 공식 무대가 아닌 사람 앞에서 연주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처럼요. 하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게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율과 저는 즉흥적으로 마틸드의 시간을 함께 연주했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하율이 기타와 노래를 담당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연주 영상은 또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진정한 마음을 따라 선택했다는 것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파리의 약혼자 앙드레에게 정식으로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음반사 계약도 포기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커리어를 버렸다,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렸다는 등의 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찾은 새로운 음악적 비전이었습니다. 하율과 저는 감정 기반 공감형 음악 치유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시작했어요. 국악 청년들, K-팝 지망생들, 클래식 전공자들과 함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프로젝트는 서울대학병원의 소아병동에서 시작됐어요. 아픈 아이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작은 시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희는 그것을 음악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였지만 점차 복잡한 감정까지 담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제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파리의 명성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제가 서울에서 실험적인 음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하율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이름을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유포니아는 어떨까요? 그리스어로 좋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진정한 감정의 소리라고 재해석하고 싶어요. 그렇게 유포니아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감정선과 서양 클래식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치유음악을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저희는 병원, 학교, 요양원 등 다양한 곳을 찾아다니며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박수가 아니라 떨림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현지 병원에서 음악 치유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즉흥 연주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아픈 아이들과의 시간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을 음악을 통해 표현했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연주했어요. 마틸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율이 말했습니다. 10살 소녀 에밀리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숲속을 달리는 꿈,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꿈. 현재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저는 바이올린으로 에밀리의 꿈을 표현했습니다. 경쾌하고 자유로운 멜로디였어요. 하율은 기타로 함께했고 에밀리는 작은 탬버린을 두드렸습니다. 우리의 연주가 끝나자 병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에밀리의 어머니가 다가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 보는 딸아이의 미소예요. 고맙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걸 파리에서는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율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음악은 원래 그런 거였을 텐데 어느새 무대 위의 예술로만 여겨지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마틸드는 그 본질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 서울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의 버스킹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음악적 파트너십을 넘어 깊은 유대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음악 철학을 존중하며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그것을 통해 더 풍요로운 화음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팀원들과 함께 청계천 주변에서 작은 버스킹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음악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공연 중간에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곡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1년 전 제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들었던 노래예요. 그 노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율이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바이올린을 들고 그의 첫 곡, 제가 연남동 골목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율도 이내 기타를 들고 함께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흩어질 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1년 전 지하철역에서 저에게 라벨 공연을 알려주셨던 그분이었습니다. 외국 손님이 이제는 서울 사람이 다 되셨네요.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배워야 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미 충분히 서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했잖아요. 노인의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서울은 저에게 또 다른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 후회가 없는지 하율에게 물었어요. 하율은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건 마틸드라며. 파리의 화려한 무대를 떠나 이곳에서의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나요? 저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완벽한 연주보다 진심 어린 음악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율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한강의 밤경치를 바라봤습니다. 음악이 날 구했어요. 정해진 음표를 버리고 완벽한 연주자가 아닌 진실된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만난 우연한 음악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저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떨림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악보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음표 없이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연주되는 악보였어요. 그리고 그 악보에는 하율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포니아 프로젝트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치유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여정. 그 여정에 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서울 연남동 골목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세계 곳곳에 전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버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모든 순간이 음악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그리고 그 연주의 중심에는 언제나 진실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며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연남동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감정이 정답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 한국에서요. 완벽한 음표를 연주하던 여자가 서울의 골목에서 처음으로 떨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그녀의 인생을, 음악을, 사랑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유럽 무대가 아닌 한국 골목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 마틸드 그녀에게 한국은 단지 출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사람을 향하게 만드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을 울렸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